네, 안녕하세요. 정순영 작가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운 좋게 10만 부, 1년 사이에 10만 부가 좀 판매가 돼서 그래서 베스트셀러 직접 명실공히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에 힘입어가지고 이번에 또 아들아 이번에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두 편을 이렇게 쓰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책이란 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 안에 막 뭔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막 가득 찼을 때, 이 가득 차는 순간에 이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 써놨던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걸 갖다 모으면 책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책을 썼던 데 가장 저를 갖다가 제가 쓰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야,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쓰고 싶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번 책에서는 아들아 부동산 공부에다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난은 청년에게 고난이지만 노인에겐 재난이다. 즉 가난이라는 게, 이 가난을 청년 시절에 슬기롭게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면 노년에 맞는 가난은 재난의 수준에, 그러니까 재난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책을 쓰면서 저는 명실공히 이제 작가로서 거듭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저 혼자 쓰진 않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책의 주인공은 아내였고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책에는 아내가 같이 쓰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안이 좀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같이 쓰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 부부 사이에 같이 하면은 좀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들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하다 보면 좀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머릿속으로 다 생각할 거예요. 운전연수는 사실은 부부 사이에 운전선수 시켜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주행까지는 괜찮은데, 주차할 때는, 저도 진짜 성격이 그렇게 뭐 다혈질은 아닌데, 주차 이거 가르치다가는 진짜 화가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부부싸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운전연수할 때 그런 부부싸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요즘 이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때 집을 샀어야 돼. 아니면 지금 왜 그때다가 사자고 그랬는데 안 샀어 해가지고 벌어지는 그 부동산 재테크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큰 싸움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예 관념 자체가 좀 달랐던 것 때문에 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이란 건 리브한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제 지식은 좀 많은데 경제 관념이 없는 사람, 이렇게 저를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경제 지식이 가지고서 말은 많이 하는데 고집은 들여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해와서 그것만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간에 부동산 재테크를 했으니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났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이 사실은 했었어요, 재테크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도 애들 교육 때문에 사실 싸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5년인가 5월 달쯤일 거예요. 5월 달쯤에 저한테 갑자기 6살짜리 5살짜리 우리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를 가겠대요. 조기 유학을 간 테니까 기러기 아빠 하래요, 저보러.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그때 저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재롱도 받고 싶고 8살, 5살 얼마나 예뻐요. 지금 이제 커가지고 징그러운데 그때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삶의 행복을 느껴야 되냐 되지 않느냐 했는데도 안 된대요. 결국 기회 7월 달에 6월 달에 불이 나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가서 저는 기억이 아빠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생각했어요. 이건 일 내로 된 것 뿐이고 이거 이외에도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갈려서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 책을 같이 쓰면서 이건 진짜 부부 사이에는 책을 같이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내하고 같이 공주한 사람은 저 빼고 딱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공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운전 연수부터 아내와 공주까지 4가지 과정들을 해나오면서 25년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깨달은 경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 이 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아이들보다 한 4, 5살 위에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설문조사에 6이나 7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버는, 우리 때는 보통 대표이사가 되겠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건물주가 되겠다. 그래서 자본소득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 자본소득을 달리 얘기한다면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답하는 요즘 청년들하고 비슷하게 저희 아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97년도하고 저하고 결혼하자마자 딱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돈을 2억을 벌어, 2억 3천을, 그러니까 2억의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2억 종잣돈을 가지고 집을 사자. 그래서 아내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것들을 아내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불로소득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자본소득을 갖다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깨어나서 보니까 벼락 거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진정한 의미의 불로소득이 뭔지 그 의미를 갖다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해서 책에다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개그맨이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근데 과연 티끌 모아 티끌인가? 저희 부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티끌 모아서 최소한 태산은 안 되더라도 동산이라도 만들자. 10년 동안 티끌도 계속 모으면 동산은 된다. 그래서 이 동산 위에서 그 너머에 있는 투자의 세계를 바라봐야지 투자의 세계가 보인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이 티끌 모아 동산 만들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저는 열심히 소득을 많이 벌어오는 역할들을 해주고요. 아내는 지출관리와 저축을 해서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2억 이상을 모으자 이 부분들에 대해 충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관리가 세워나간 돈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을 갖다가 싸가기 위한 거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가장 좋은 저축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아내는 그 2억 3천에다가를 모아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집을 샀고요. 그 집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 세 채가 되는 50억이라는 자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때 그 집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티끌을 모아 동산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이제 마련하고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에서 보다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남의 걸 빌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빌려야 되고 지식도 빌려야 되고 인프라도 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나 공부는 남의 지식을 빌리는 거고요. 이 남의 지식을 빌려야만이 그 거인의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투자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빌리는 부분. 여기다가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담보를 갖다 쌓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만이 남에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능력, 여기다가 사회적인 인프라나 아니면 남의 노동력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협업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남에게 빌리는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빌려놓게 되면, 종잣돈과 이 빌리는 능력까지 해서 하게 되면 목돈이 되고요. 이 목돈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게 저희는 뭐냐면 부동산 재테크만 했어요. 왜 부동산만 재테크했는지만 했는지 그 좋은 이유를 갖다가 100가지를 설명하려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3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부분,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 삶은, 행복은 주거 공간에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고 저는 90% 연결된 것 같아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분이라면 2시간, 한 3시간 동안 출퇴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하루에 3시간을 갖다 허비한다면 그날 하루의 행복을 다른 사람보다 느끼는 것들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만큼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이 큽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의 역할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땅과 집은 매년 부침이 있긴 하지만 매년 상승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또 높은 자산입니다. 그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어서요. 심지어는 소득이 2배 증가할 때,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소득이 2배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이 2배 증가할 때 부동산은 3배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득 대비 그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게 부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전세, 월세를 했을 경우에 주거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걸 했을 경우에는 이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생활의 공간이 되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공간이 되고요. 주거 공간이 되고, 두 번째 안전한 투자 자산이고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적절한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투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동안 생활했던 건 불로소득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그 모았던 거에다가 남의 걸 빌려가지고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의 자산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가정들이 사실은 고난과 지루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루한 과정들을 갖다 25년 동안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50억의 자산이 되는 그런 집이 됐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가난은 청년에게 고난이지만 노인에겐 재난이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가난의 백신들을 미리 맞는 것들을 좀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같은 투자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쭉 쓰다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들도 생각했지만 저희 아들들보다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떠오르는 문장은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아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조세희 작가의 그 소설 속의 첫 문장입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하면 늘 그 문장이 떠올랐고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난장이처럼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좀 무능했던 초라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이겨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가 지켜내지 못한 그 가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를 원망도 했고 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살아본 25년의 생각을 정리해주면서 주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나가서 초라하고 유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매번 나가서 지고 돌아오면서도 끝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 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저희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들이 아버지가 쏘아올리고 싶던 가장 작은 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가난한 세상에 쏘아올리고 싶던 가장 작은 공이 바로 저희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저가
이 아버지가 써올린 그 가난의 토대 위에서, 가난한 삶 토대 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20살에 저희 아들 지금 나이 때 저 20살에 저는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 문학 청년이 이제 25년이 지나서 중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20살 때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희 아내는 25년이라는 저하고 이제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25년을 지나고 나는데 두 아이의 이제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와이프의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고자 했던 그 가난이란 토대 위에서 공을 쌓아 올렸던 그 아버지들처럼 저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가난은 청년에게 고난이지만 노년엔 재난이다. 우리의 가난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들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난의 백신을 좀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문장으로 썼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은 청년에게 고난이지만 노인에겐 재난이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맨 마지막에 늘 이 얘기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얘기를 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만큼은 사랑한다 아들아가 아니라 그 대상을 좀 바꾸어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